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천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한국일보의 사진입니다. 청와대 앞길이 이제 개방이 되기로 했습니다. 26일부터 개방이 되는, 24시간 개방이 되는 곳이 그동안에는 이제 저녁에 일몰 이후에는 개방이 안 됐는데 모두 좀 개방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백악관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쳐다보고 있고 왼쪽은 이제 청와대 모습인데 글쎄요, 저 담장과는 꽤 거리가 있죠. 이제 좀 가까워지는 모양입니다. 궁지에 몰린 IS 이라크 피사의 사탑을 폭파했다라고 해서요. 이라크 북부 모술에 있는 이슬람 유적 알누리 모스크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에 의해서 폭파가 됐습니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견뎌냈던 곳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병원으로 돌진, 추락한 승용차의 모습이 매일경제에 실려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일산 백병원 주차장을 나오던 그랜저 차량이 건물로 돌진해서 계단 아래로 추락해 있습니다. 운전자가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운전 과실인지 아니면 급발진인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성주군청 앞 사드 집회 몸싸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이 성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이 집회를 성주에서 직접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몸싸움도 좀 벌어졌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정치 가뭄이다라고 해서요. 이제 물을 좀 뿌려야 되는데 살수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봤더니 국회라는 살수차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모든 민간 기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블라인드를 하면은 송영무, 조대엽 등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모두 통과가 되는 건가요? 경향신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거론한 가운데 원비어 사망 악재가 돌출 변수로 등등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재, 상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론, 정치권, 주권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우리의 상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이다라고 해서 에그 참치 볶음밥으로 좀 싸져 있죠. 삼각김밥의 모양이 좀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있는 항상 굶주리고 주눅 들어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사이트 레이더 P팀장입니다. 이지수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조선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추경 안 들어주자 울어버린 여당 원내대표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에 대해서 계속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추경을 안 해주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자 대선 불복이다.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기자회견 중 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해서 생긴 문제를 왜 대선 불복에 연관시키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그 야당 원내대표실에 정말 발품을 털면서 을도 이런 을이 없습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것을 아예 논의도 못하게 하는, 국회가 심사는 못 들어가도 국회가 논의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데?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의당에도 섭섭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추경 논의 그거 왜 못하냐,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 없으면 예. 울 일입니까? 아니 뭐 당사자는 울 수도 있죠 뭐.
근데 저거 보면서 사실은 저 뉴스가 어제 나왔죠.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울었다. 그리고 결국은 사당 원내대표 모두 합의가 안 되고 깨졌다. 될 듯 말 듯 다 결국은 안 됐거든요. 여당 원내대표가 얼마나 어려운 자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저거 사실은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됐지만 매번 정권 바뀔 때마다 있었던 모습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만 했어도 제 기억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꽤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매일 협상 안 되고 나면 기자회견 열어서 땅을 치면서 도대체 야당은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이렇게 한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정부에도 안 될 때마다 이거 혹시 야당이 정권 바뀌는 거 불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5년 전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란 자리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피부로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 상황은 추경 문제라는 어떤 정책적 문제에다가 인사 문제까지 사실 곁들여져 갖고 굉장히 복잡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까지 버무려져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다양한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여야 대립구도가 있거든요. 뭐 울만 하겠죠 본인은. 그러나 지금 야당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묘책을 내긴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70%, 80%를 넘나들면서 고공행진을 하는데 국회 상황은 여소야대입니다. 대통령을 좀 뒷받침하고 행정부를 좀 뒷받침해주고 싶은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너무나 야속하고 대통령은 갑 중에 갑인 것 같은데 국회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여당은 을 중에 을이 돼버린 상황에서 정말 울먹울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대선 불복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여당 원내대표가 마치 이렇게 좀 울먹울먹하면서 자꾸 국민 감정을 이렇게 유인한 듯이 이제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만하잖아요. 또 야당은 또 야당대로. 그렇죠. 우원식 원내대표로서는 지난번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맡았었는데 그때도 을을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 지금도 마치 을 같다 뭐 이런 이제 하소연을 막 토해내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글쎄요 울었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험난한 전국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 청와대나 여당으로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론 야당 책임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당국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할 수 있을까? 결국 야당은 협상과 대화의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번 총선이 지금 3년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먼 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긴 안목에서 결국은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상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상대를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으로 잘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성농담한 추미애 성소수자 반발에 혼쭐이 났다라고 하는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취임 인사를 오자 우리는 모두 이 소수성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시도 그렇고요. 추시도 그렇고 특이성이라면서 성소수자가 장관이 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짜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약자를 가지고 농담하고 정치하려느냐 성전환 수술 비용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런 이제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이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농담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특이성을 가지신 분들 만나면 뭐 우리 성소수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성소수자들 진짜 성소수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만일 저게 우리가 보통 왜 그 장애인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농담이 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사고 자체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그게 뭐 의도적인 건 아니고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툭 튀어나온 농담인데 그런 정말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고통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분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그 대표가 요즘 약간의 뭐 선거 운동 전에도 그랬고 대선 전에도 그렇고 약간 좀 잦은 저런 실수들이 있는데 사고 자체를 좀 더 진중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그때도 좀 상당히 좀 시끄러웠는데 또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뭐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얘기가 어제 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내에서도 좀 부적격 아니냐라고 해서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백혜련 대변인에게까지도 사실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탁현민 그 행정관의 발언 내용이 도를 지나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때 어제 의견을 좀 많이 나눴는데요. 청와대 측에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청와대에 지금 저희가 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천박한 여성관이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과 대변인 성명도 없는 민주당의 작태는 무책임함을 넘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여성단체 역시 더 이상 비겁한 침묵을 지키지 말고 동일한 잣대와 결기로 탁 행정관 사태를 바라볼 것을 거듭 촉구한다. 네, 이주수 변호사님. 이 탁현민 행정관이 사실 이제 행정관이 임명된 지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보수 언론 쪽에서 계속 이제 이 과거에 이제 책 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10분 이해하고 넘어가도 하더라도 표현 수위가 이제는 이 정도면은 좀 무리 아니냐 그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자체 사안으로만 놓고 봐도 자진 사퇴 또는 청와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예, 뭐 사실은 지금 이 두 권의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 탁 행정관이 갖고 있는 여성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표현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 상식적인 선 내지는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부분은 뭐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마지막이냐 다시 말씀드리냐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이유가 일부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과거에 언제도 그 행정관의 자질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진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 윤천추 행정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는 그분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었고 뭐 그런 분을 갖다가 행정관으로 까지 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었지 지금처럼 그 특정 행정관에 대한 어떤 자질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적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탁현민 행정관을 갖다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참 전에 뭐 트래킹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 아니냐. 이런 지금 관계 때문에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닌데 문제는 만약 예를 들어서 10분 받아들여서 탁현민 행정관이 뭐 자진 사퇴를 하든 뭐 경질을 시키든 했었을 때 그것이 과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격의 끝이냐. 어느 누구도 그걸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면 탁현민 행정관이 물러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잡아서 누군가가 또 타겟이 있을 것이다. 것이고 또 그분에 대한 거를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라든지 뭐 수석이라든지 뭐 이 정도 위치에 있어서 그분의 자질과 이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폭로가 되고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있는 위치라면은 뭐 그것도 또 10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자꾸 주변에 있었다는 사람 이유만으로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력 하나만큼은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탁월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여성관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더 없습니다만은 기획력, 정말 연출력 이런 거 하나만큼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라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과 문제된 부분을 갖다가 좀 균형 있게 보고선 어떤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 일각에는 분명히 대통령 흔들기의 목적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 자질 문제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제기를 여당 의원, 그것도 대변인이 했는데
이 백혜련 대변인에게 이른바 뭐 소위 말하는 문바들의 문자 폭탄이 이 여당 대변인에게까지도 쏟아졌어요. 왜 조용히 있어야지 왜 흔드느냐 이제 이런 식인데 이게 적절한지 이 부분도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 흔들기로 이 그 탁현민 행정관 문제를 들고 간다 그러면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임 행정관이에요. 꽤 높은 직급이고 예. 그리고 이분이 아무리 재주가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왜 청와대에 공무원으로 임명이 돼야 되냐는 거죠. 임명이 돼야 되냐는 거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기획력 가진 다른 도덕적인 인물들 많은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그렇죠. 자기 생각을 말을 안 하고 있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관을 이런 그 탁현민 행정관하고 같은 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임명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것도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 탁현민 행정관이 책을 썼고 그 책에서 이런 내용에 자기 생각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흔들기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 갔을 때 이게 우리 사회 여성관에 대해서 어떤 방향 제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거를 여성 이슈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심지어는 같이 근무하는 저는 여 직원들도 상당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여직원들도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당대표 후보로 나온 홍준표 전 경남지사 얘기인데요. 추악의 당권 안 매달린다던 홍준표 2달 뒤에 악역이라도 하는 게 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도 완주를 하려는 것은 대선 이후 당권을 노리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데 당권을 노리고 선거를 치를 만큼 바보는 아니다. 당권을 한번 잡아봤고 더 이상 추악의 당권에 매달리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가서는 다시 또 이제 당권에 도전한 모습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요. 보수가 제가 보기에 문명을 단 것 같다. 한국당의 홍모 씨가 말하는 저런 식으로는 보수가 소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석 국장님, 뭐 중앙일보와의 뭐 또 홍 전 지사와의 뭐 고소 노지는 뭐 이런 불편한 관계를 떠나서 홍준표 전 지사의 이 당권 도전은 자신의 말을 바꾸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해볼 만한 거예요? 원래부터 뭐 홍 전 지사는 지난번에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국으로 갈 때부터 이미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 전 지사는 뭐 똑같아요. 대선 때 썼던 그 전략을 그대로 지금 자유한국당 이 대표 경선 과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다 이제 상대들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고 어차피 뭐 이제 내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TV 토론 이런 것들도 지금 거부하면서 그냥 이른바 친홍 대 반홍 구도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당권을 잡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홍 전 지사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전략, 특히 어떤 막말로 대표되는 이러한 이미지 이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향후 미래를 향해서 본다면 과연 어떤 보수의 거듭남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저런 식으로 가면 보수가 소멸한다. 그 얘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요. 시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되는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대표 경선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거리가 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대요. 홍 전 지사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다른 이제 원유철 의원이나 신상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당신들과 나는 급이 달라.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딱 갖고 홍 전 지사가 그래서 TV 토론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 할 때도 원 의원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가 밀어줄 텐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신 의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 보면은 이제 홍 전 지사 한편으로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오만하다. 그리고 과연 같은 당에서 경선하는데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홍 전 지사는 어차피 이번 대표 경선은 내가 이기는 거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를 정치인으로 평가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러 이제 그 유능한 정치인들 중에 공보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야 대치 국면, 그다음에 국회와 청와대의 어떤 지금 싸움 중에서 자칫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경선이 지금 잊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바꾸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지금 대중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저런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을 호불호를 떠나서 계속해서 지금 자기에게 집중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저런 공보적인 능력 내지는 정무적인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정도급의 어느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뭐 잠깐 흘러나와서 여론조사에서도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들어갔는데 좀 제발 좀 빼달라. 난 서울시장에 나갈 계획이 전혀 없다라면서 일축을 좀 했습니다. 이상우 기자, 안철수 전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와서 서울시장이 되면 차기 대선에 가는데 유리한 고지가 되는 건 맞잖아요. 뭐 그렇긴 하겠죠. 지금 서울시장 가지고 참 말이 많습니다. 여권 내, 야권 내 누군지 벌써 이름이 제가 드는 것만 한 10명 들었거든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뭐 생각이 있다. 근데 막상도 본인 얘기하면은 뭐 딱히 마음을 정한 건 아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전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서울시장이 굉장히 관심사고 서울시장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다른 시도지사보다 굉장히 탁월한 집중도가 있으니까. 근데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직급을 낮춰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도전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소위 말해서 어떤 정치적의 최고 목적지인 대선에 출마를 했다가 그게 불발이 됐는데 중간 기착지로서 서울시를 거쳐간다. 그럼 누가 봐도 서울시장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거지 기여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서울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용납을 해준다면야 상관없지만 정치적으로서는 상대편한테 충분히 공격받을 만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또 이제 박원순 시장도 다시 3선에 도전하게 된다고 하면 두 사람이 붙으면 그 예전에는 뭐 거의 뭐 5%대 거의 뭐 한 50%대의 어떤 그런 지지율 격차가 있었잖아요. 안 후보가 당연히 앞섰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밀어줬죠.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만약에 가상 대결을 한다면 그때 2011년에 이제 양보를 하고 그 이후에 쭉 벌어진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안철수 전 후보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격돌한다면 이번에는 안철수 전 후보가 아마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양보 안 하고 이제 둘이 붙으면 표대표로. 그거는 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단한 대결이겠죠. 흥미롭긴 하나. 그러니까 그때만큼 박원순 시장이 절대 열세는 아닐 거란 뜻인가요? 그렇죠. 이미 본인이 시장을 했었고 많은 시민들 입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게 이미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50대 2% 이런 정도의 일방적인 게임은 되지 않겠고 볼만한 게임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게임이 과연 적합한 게임이라는 것도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역대 사례를 보면요. 집권 1년, 2년 안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집권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안철수 전 후보가 저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만약에 정말 가상으로 둘이 붙는다고 해도 아마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조직력이나 기타 등등 그때와는 상황이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안철수 전 후보 요즘 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얘기는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최태원 SK 회장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복대를 한 자리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물어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SK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얼마나 출연했죠? 111억 원입니다라고 안종범 수석이 얘기를 했고요. SK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최태원 회장이 털어놨습니다. 그리고요, SK가 지금 워커힐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상태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걸 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 개선을 좀 마련해봐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도 진행 중이죠. 라고 안 전 수석이 물었고 최태원 회장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줬으면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채 전 회장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이 편치는 않다. 저는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몇푼 면목이 없다. 뭐 말은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동생을 좀 석방시켜달라라는 민원을 넣은 거거든요. 자, 이 최태원 회장이 어제 증언만 놓고 보면은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상황이 설명이 돼 있어요. 저 대사를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아니라 어떤 영화에서 예. 비즈니스 관계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어떤 조직폭력배와 그때 하수인이나 무슨 이럴 보호를 받는 사람 관계라고 한번 예. 달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냈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려운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해줄게. 근데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괜찮겠습니까? 해줄게. 뭐가 다르죠? 저거하고 지금? 저거는 이 검찰 쪽에서 뭐 어떻게 봐주고 판사 재판부가 어떻게 봐주는 거지만 뇌물죄 입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결정적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정황상 이랬을 것이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거든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냈냐라고 물어본 거. 그리고 그 이후에 SK그룹으로서는 굉장히 민원성 얘기를 몇 가지를 던졌는데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받았다는 거. 이거를 뇌물죄로 입증을 과연 못한다면은 어떤 방식의 수사가 될까요? 그럼 이게? 예. 그렇지만 기자를 만난 최태원 회장은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독색 때 89억 내라고 강요받으신 건가요? 면세점이나 조기석방 얘기 하셨나요? 하면 대가로 돈을 요구받은 건가요? CJ 헬로비전 인수 실패한 거 그게 독대 거절한 건 아닌가요? 네. 대통령 독대에서 면세점 조기석방 이야기 하셨습니까? 사면 등 대가성이 가지고 출연을 했습니까? 대가성은 이라는 생각을 갖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고 그건 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김창근 회장도 그런 내용 말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예, 근데 저기서 나오는 사면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본인의 사면이니까 약간 이제 지금의 맥락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는 분명히 대가성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재판장에서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최태원 회장이 대가성을 인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게 지금 이제 좀 살짝 좀 착오가 있는데요. 예. 이게 그 두 재단에다가 출연한 거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어요. 예. 그 검찰에서 제3자 뇌물죄에는 그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에요. 이건 이제 대가 관계는 뭐 뇌물죄면 다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SK 최태원 회장이 독대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대가 관계보다는 부정한 청탁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찰이 신문을 한 거예요. 어제는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모킹 건이냐? 그러면 이런 대화가 나간 게 바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한 얘기는 그 동생 사면 얘기를 그렇게 뭐 사면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아무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머쓱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으로 읽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하면 어로 받아들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재판부에서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 예, 그게 좀 혼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군요. 예. 그러니까 뭐 기업 현황 보고가 의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재벌 총수와 독대에서 요즘 기업 어떻게 되냐 뭐 얘기해야지 애 키우는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의 통상적인 기업 현황 보고로 볼 거냐 아니면은 저 부정한 청탁으로 볼 거냐.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헬로비전이라든가 이런 인수를 못 했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예, 결과가 지금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부정한 청탁에서는 좀 저는 좀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제 재벌 그룹의 총수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을 만나서 그냥 돌아가는 기업 얘기, 그룹 내 얘기, 상황,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면 그래서 또 대가가 이루어진 거냐 뭐 이건 좀 달리 봐야 될 문제다.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지금 지금 논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 주장에 의하면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 주체적으로 한 것이 전경련이었다라고 했었거든요. 모금하는 주체적인 주체적인 행위들. 근데 지금 오고 간 대화 거기다가 또 안종범 수석이 구체적인 금액을 111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전경련이 주체가 돼서 모금을 한 활동에 대한 그 근거가 많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챙겼고 금액 하나하나를까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져야겠지만 분명히 관여의 정도에 있어서는 이전에 주장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관여됐다. 라고 하는 것만큼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목이면 얼마를 냈냐라고 직접 경제수석 안종범 수석에 물어봤고 안종범 수석이 111억 원입니다라고 한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금 액수까지도 세세하게 챙겼다라는 것이 좀 정황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사 말미에 좀 이거랑 좀 다른 내용인데요. 이 검찰이 공개한 내용 가운데 노소영 이제 최태원 회장의 부인이죠. 노소영 씨가 최 회장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남편을 빨리 석방시켜 주십시오라는 탄원서가 주 내용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탄원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불리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겼다라는 게 어제 검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태원 회장 역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약간 이 뭐 미르 K스포츠재단과는 좀 별건인데 한참 그 최태원 회장의 이른바 뭐 혼외 문제 뭐 이런 걸로 이제 시끄러웠었잖아요. 노소영 씨가 남편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거란 말인가요? 사실이라면 검찰 주장이 저 말대로라면 그렇게 봐야죠. 석방시켜주지 말아라 내 남편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면해주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2015년 8월 14일 날 이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제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는 이제 사이가 많이 멀어진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노소영 관장이 편지를 보낸 것이 맞다면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그 시기에 뭐 부정적인 내용 할 만한 게 뭡니까? 뻔한 거죠, 결국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부도덕하고 지탄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뭐 그런 내용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제 보면 노소영 관장은 한 언론과의 어떤 전화 인터뷰에서는 자신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더 남편 사면을 해달라고 석방을 해달라고 그러한 내용을 탄원을 했다.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쪽의 얘기가 맞다면 노소영 씨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할까요? 서로 좀 다른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사면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뭐 여기저기 인터넷에 이제 지라시 형태로 떠돌았던 것이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뭐 노소영 씨가 뭐 SK텔레콤을 뭐 가져가느냐 이혼 대가를 요구하느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 그룹에 이제 어떤 경영권 문제까지도 막 이제 썰들이 막 난무했는데 글쎄 뭐 이런 발언이 나오고 보니까 뭐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다시 또 관심을 받게 되네요. 근데 노소영 관장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내가 완벽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면해달라는 탄원서였지 내가 그 사면하지 말라는 탄원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이 검찰에 이걸 신문사항에 넣었을까? 그러니까요. 그 이제 보면은 뭐 독대 초반에 어떤 얘기가 갔는지 좀 구체적으로 재판부에다가 이렇게 좀 그 묘사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신문을 한 거는 같은데. 글쎄요, 저는 검찰이 이게 굳이 필요했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최태원 회장의 발언, 대답이 참 중요하다. 나도 듣고 있다. 들은 바가 있다. 그러면은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겠지만 검찰도 그렇게 주장을 이야기했다. 최태원 회장도 나도 들은 게 있다. 글쎄요, 누구 말이 맞을지 확률적인 게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을 사면해 줬어요. 노소영 관장이 부정적 내용을 보냈다는 검찰 주장이 맞으면은 그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뭐 하여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 300명을 신청해서 노골적 시간 끌기를 한다. 한 달간 고작 16명 심문하는데 그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1심 선고가 10월 16일 전에 내려져야 되는데 그 이후가 되면은 이제 석방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석방을 하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장으로 불러내는 일이 더 어려워져서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누가 봐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쪽에서는 이 전략을 구사하는 게 최상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전략대로 가고 있다고 심증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증인 문제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다, 뭐 계속해서 지금 주 4회 재판이 너무 무리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의도대로 재판부가 따라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재판부도 다 상황을 알고 있고 빨리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계속 이렇게 변호인단 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 하나 변수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선고는 3월 안에, 그러니까 구속된 때부터 3월 안에 나야 되거든요. 특검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 선고가 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나머지 신문을 못함,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증인들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10월 16일 이전에 선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앞선 그 이재용 부회장 선거를 원용을 해서. 그런데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 2만 쪽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몇십만 쪽의 수사 기록이. 그런 그 공소장과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유일할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피고인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앞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무시 못할 헌법상의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부 또 검찰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다수 국민은 뭐 10월 16일 안에 좀 이게 1심 선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도 좀 생방송으로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뭐 여론이 높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참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서 이 휴대전화 쓰다 걸린 최순실이다라고 하는데 이 최 씨 공판에서 이 최 씨가 변호인의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검찰 눈에 띄었고요. 또 교도관이 이를 보고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로는 인터넷 검색 외에 제3자와 연락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재판장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훈 기자, 최순실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간이 이제 붙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거침이 없어요.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변호인의 전화기를 빌려서 뭔가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겁내하고. 근데 최순실이 이제 굉장히 대담해요. 이제 거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뭐 멘탈 갑 아니었습니까? 뭐 끄떡도 안 하고 처음에 이제 검찰에 처음에 조사를 받아 왔을 때만 정신적으로 약간 무너져 보이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회복을 해서 과거의 모습 그대로 되고 최근 들어서 법정에서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요. 다들 얘기가 들리는 게.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그냥 평소에 본인 스타일대로 멘탈 갑 정도로만 끝났으면 하지 만약에 본인이 이 재판에 대한 그리고 검찰 쪽에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인다라고까지 생각하기는 싫습니다. 그냥 개인 성향이 저런 거지 이 검찰이 자신의 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고 재판은 자기네 뜻대로 굴러갈 것이다라는 거를 변호인과 얘기해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그래서 저런 모습이 등장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그 검은 뿔테 안경 쓰고 이제 재판에 나오기도 하고 또 최순실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릴 정도로 완벽히 이제 그분들은 마음의 여유를 되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의 재판에 그동안은 좀 끌려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도 좀 엿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재판에 그만큼 상황에 좀 많이 적응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여유를 찾았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딸 이제 정유라 씨가 지금
두 번째 영장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됐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지금 영장 청구를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세 때문에 번째 영장 청구 얘기도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아마 최순실 씨는 뭐 주로 본인 변호인 얘기대로 하면은 딸과 관련된 기사를 최순실 씨가 휴대폰을 통해서 검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막 그런 것 때문에 그 휴대폰을 빌려서 한 두세 차례 이렇게 검색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일단 보기에는 정말 이 겁을 상실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순실 씨로서는 뭐 여론 형성에서 좋은 어떤 평가를 받기는 어렵죠. 아니 근데 뭐 어차피 변호인을 통해서 딸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 다 이렇게 기각됐다는 사실을 다 생생하게 듣는데 굳이 딸과 관련된 거를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 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 본인이 지인에게 뭔가 좀 문자 보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본인 이제 변명이 일단 딸 관련 기사를 찾아보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또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새로운 제3의 인물에게 어떤 뭘 은닉하라고 지시를 했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그런 면에서 변호인들이 저건 참 경솔한 행동을 한 거예요. 저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변호인들이 주의 경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마 뭐 제 생각인데요. 이게 뭔가 이제 재산 문제가 다시 요즘 불거졌잖아요. 뭐 이제 환수 법안도 이제 뭐 국회에 제출한다 이런 얘기는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뭐 그 짧은 찰나에 또 이제 보낼 수 있으면 또 얼마나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보면 어쨌든 석연찮은 부분은 있지만 또 뭐다라고 더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유라에 대해서 세 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정유라 씨가 이 보낸 편지 내용이 계속 일파만파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 감옥은 대단히 열악한 곳이다라고 해서 이 한국 감옥에 대한 상황도 세세하게 좀 파악한 정황이 좀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3국으로 빨리 도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온 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엄마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은 난 안 하겠다. 장시호 씨 그런 사람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정유라가 이렇게 진짜 철부지거나 이렇게 진짜 최순실 표현은 그대로 빌려오자면 무지랭이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구속시켜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법원은 잘 안 들어주네요. 글쎄요, 뭐 국민 감정이나 내지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유라를 구속을 하면은 재판을 진행하기도 용이하고 이럴 거라는 것은 분명히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혐의 자체가 첫 번째 청구했었을 경우에는 뭐 업무방해 이 정도 가지고 구속한 전례가 없었고 두 번째 뭐 해외 재산 은닉 같은 것도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지금 이유로 지금 2차까지 기각이 됐는데 결국 3차 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고 하면은 혐의를 또 추가해야 되고 또 덴마크 당국으로부터 또 어떤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또 재판부가 받아들일 정도의 범죄 사실을 또 소명해야 되고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검찰이 넘어야 할 법리적인 어떤 장애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세 번째 청구를 할까 말까 저는 가능성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정말로 확신이 없는 한 세 번째 청구까지 했는데 만약 그것을 기각이 된다면은 너무나 받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말로 신중하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이 뭐 특검에서 수사팀장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유라한테 2패를 당한 셈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굉장히 좀 잡을 안석일 텐데 지검장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나 윤석열 지검장은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수사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너희들이 청구하자라면 하고 뭐 안 하겠다라면 안 하자. 뭐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일선 수사팀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세 번째 영장 청구가 과연 가능하며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저런 어떤 행동을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철부지가 아니고 굉장히 영악스러운 데가 있고 그리고 그 SNS에 올렸던 그 공분을 사게 했던 돈도 실력이라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은 그러니까 뇌물죄 수익을 감췄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뇌물죄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아주 첨예하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는 좀 세 번째 청구가 너무 한 사람에 대한 표적 청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는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저는 합니다.
정유라가 영악하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해서 또 이제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이 영악한 정유라가 어떤 발언을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돌출 발언이 나와서 크게 당혹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정유라 변호인단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정유라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럼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전화를 한 거입니까? 어머니. 몰타 얘기는 왜 잡으신 거예요? 저 그거 통제해당하는 몰타 얘기 안 돼요. 다른 통제해당. 몰타 도청 시간에 왜 하신 거예요?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예, 정유라의 저 얘기가 나가고 나자마자 이 정유라의 변호인 쪽에서는 화들짝 놀래서 이제 정확하게 뭐 몇 번 통화인지 2번밖에 없었다. 크리스마스 때하고 설, 뭐 그때만 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굉장히 변호인이 당혹해 했어요. 정유라 입에서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르는 걸 이제 변호인도 예측이 불가능해서. 결정적으로 거짓말한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한 번 예. 통화했다는 게. 저게 사실 정유라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까지 연결되잖아요. 통화한 예. 주시하지 않습니까? 한 번 했다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라 1월 1일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추석 때는 안 했겠습니까? 예. 생일 때는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예. 정유라는 잘 안 만나고 잘 모르는 관계고 예. 그냥 알고 있는 정도다라는 관계가 아니라 예. 상당히 굉장히 기념할 만한 날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각별한 사이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박 전 대통령도 거짓말하는 그렇죠. 셈이래요. 정유재 그러니까- TV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했잖아요. 예. 병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을 진술을 그냥 툭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걱정을 하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그 정유라 씨가 계속 그 독일에 있을 때, 덴마크에 예. 있을 때 주고받던 그 편지 내용들 보면은 굉장히 깜짝깜짝할 놀만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몰타로 시민권을 확보하도록 뭐 변호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라는 걸 예. 막 재촉을 한 듯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게 아니라 입국할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무슨 지금 재판 상황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모른 게 아니라 이미 철저하게 파악해 두고 예. 와서 아주 의도적인 발언들을 쭉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부지불식간에 전화통화 내용은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돼버렸으니까 예. 지금까지 그 쭉 짜왔던 스케줄이 지금 변호인단이 꼬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악하지만 저런 말실수를 허점이 좀 나온 거니까 예. 변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란 거죠. 저 부분에서. 예. 재판장에서도 저렇게 좀 정유라를 그러니까 이제 신문하듯이 이제 그렇게 좀 뭐 판사라든지 이 검찰 쪽에서 하면은 정유라가 이게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뭐 지금 제가 예전에도 방송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 결국은 검찰의 수에 말려들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일반인이 대통령하고 통화했었을 때 그 횟수를 기억 못할까요? 다 하죠. 다 기억합니다. 예. 거의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 두세 차례 정확하지 않다. 변호인은 딱 2번이라고 또 선을 그었어요. 두세 차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본인 입으로는 두세 차례. 그랬죠. 예. 일반인이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를 기억할 때 두세 차례로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세 수시로 차례면 통화했다는 얘기군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지금 정유라가 했던 발언들, 박근혜가 했던 발언들에 대한 많은 신뢰도를 예. 떨어뜨리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검찰에서는 예. 주목하고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아마 생각합니다. 저런 맥락이면 그 2014년 10월 달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선수단 그때 예. 초청해서 점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유라 씨도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라는 게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예. 옷 같은 걸 의상실에서 다 만들어서 이게 주고 해외 순방 일정 받아가지고 뭐 예. 노란색 입고 파란색 입고 이렇게 정할 그 시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렇게 정유라 씨와 박 전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그런 관계였다면 그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를 들면 이번에 청와대 들어가는데 유라도 들어간다. 예.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또 예. 어떤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 인터넷 TV와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 그냥 보고 전혀 예. 본 적이 없다. 유엔인가 유랑가 이름도 뭐 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예. 어쨌든 뭐 변호인은 뭐 굉장히 멘붕에 빠졌겠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국민은 정유라가 입에서 좀 뭔가 진실이 좀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조금 이제 관련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른바 BBK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김경준 씨가 이제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좀 갔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귀국을 종용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의 폭로가 논란입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폭로해 8년간 수감 생활을 했었죠. 그런 그가 어제 자신의 SNS에 기획 입국을 제안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라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당시 수사검사에게 전했는데 듣기 싫고 민주당이 한 것만 진술하라라고 했다며 폭로글을 남겼는데요.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면 알 거라며 김 전 대표의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표의 폭로에 민주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BBK 주가 조작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BBK 주가 조작 사건. 진실 공방이 다시 점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솔직히 기획 입국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협상하자고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처음에는 박근혜 쪽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쪽에서 빨리 오라는 거였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거를 검찰이 다 알고도 관심을 없어하더라고. 하래요. I don't care. 그건 괜히 국가 세금 낭비하면서 그 한나라당 위에서 검찰에 실컷 하래요. 그 회의 협박 관련해서 김경준 씨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특검 조사 70% 넘어갔는데 조사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너무 천천히 하세요. 개질하면 무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이게 하도 오래된 사건이라 다시 뭐 처음부터 되짚기는 좀 어렵고요. 2009년에 한나라당이 경선 당시에 이른바 BBK라고 하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냐 아니냐 가지고 굉장히 정치 쟁점화된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 경선 후보였으니까요. 굉장히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는 것이었고 이게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굉장히 불리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 핵심적 진술을 이제 이 김경준 씨가 했는데 자, 이 대목에서 김경준 씨로부터 입국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사람이 다름 아닌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다. 물론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 당시에는요, 사실 저 김경준 씨를 둘러싸고 그리고 BBK 의혹 자체를 둘러싸고 물밑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야당도 있었어요. 정동영 당시 후보도. 예, 이명박 후보 측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미국으로 막 보내가지고 그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반대로 이제 박근혜 전 후보 측에서는 또 들어와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김경준 전 대표의 저 얘기가 유영하 변호사 한 명은 아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획 입국을 제안한 사람도 여러 명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 또 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유영하 변호사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 당시에 양쪽 캠프에서 워낙 그 사안 자체가 이 경선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키라고 봤기 때문에 뭐 전방위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물론 이제 뭐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도 이 문제가 민감했지만 사실 민주당 쪽의 정동영 후보도 이거를 터뜨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이명박 대세론이 있었는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의 기회였거든요. 담당 검사가 박근혜 후보 쪽에서 뭐 이렇게 한 거는 뭐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 쪽에서 당신을 기획 입국시킨 부분을 좀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검사나 지금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좀 김경준 씨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또 뭐 그것이 어떤 것이 정말 진실인지는 뭐 조사를 해보거나 이제 뭐 관련된 분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물어보지 않는 한 뭐 이 자리에서 뭐 누가
누구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황적으로 봤었을 때 보통 특정인을 기억하는 사람 내 그 기억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보다는. 근데 지금 유영아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을 특정해서 저 사람이 기획 입국을 제안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검사는 오히려 이제 지금 좀 민주당 쪽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과거 이제 그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은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진실에 가까운 적이 대체적으로 많다. 뭐 꼭 이번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김경준 씨의 저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고 적어도 BBK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대중의 관심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여기에 뭐가 살이 붙는다면은 재조사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김경준 씨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제 뭐 다 형량을 살고 석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성폭행하려 줄 서 사람이 할 짓인가 분노한 항소심 판사 형량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여서 집단 성폭행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 4명이 번갈아 두 여학생을 폭행했고 나머지 7명은 학생들이 저항해서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8일 뒤에 늦은 밤에 다시 또 여학생을 불러냈는데 처음에 11명이었던 가해자가 무려 22명으로 늘어났고 이날은 6명이 몹쓸 짓을 했다라고 합니다. 5년 뒤에 이런 일이 좀 이제 밝혀졌는데 재판부는 한 씨 등이 줄을 서서 성폭행하려고 기다렸다는 수사 기록을 보면서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 피해자들이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잊을 수 없는 범죄다. 한 씨 등이 즐겁게 웃고 먹고 떠들며 지내는 동안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자퇴까지 하게 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심보다 형이 더 늘어나느냐? 재판장님 너무하다.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피고인 부모들이 항의를 했는데 이 항의에 대해서 네티즌들 댓글이 무시무시하게 달렸습니다. 뭐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1명이 여중생, 그것도 1학년 13살짜리 여중생 2명을 불러내서 술을 먹여서 집단 강간을 하기 위해서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 있고 희낙낙거리고 그리고 8일 뒤에는 11명이 22명이 돼서 또 같은 애들을 그렇게 하고 이들에 대해서 철부지 청소년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라는 여론도 좀 있었고 그러나 죄질을 봤을 때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으니 더 형량을 올려가지고 처벌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그 판사가 이렇게 분노할 수 있고 그리고 피해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주 반가운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재판부에 따라서 형량의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5년 뒤가 지난 다음에 그 한 경찰관의 노력으로 이게 세상에 드러난 거거든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탁현민 씨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뭐 여중생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어울려서 우리 좀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매번 이게 방송에서 얘기는 합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야방 북녀다, 그러니까 야한 방송하는 탈북 여성들인데 낯선 땅에서 쉬운 돈벌이 유혹에 빠지면서 이런 일에 좀 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벌어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먹고 산다 이런 신념 때문에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좀 타락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송에 나가는 게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좀 기사를 좀 하나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만든 수박 화채에 청와대 직원들이 웃음꽃이 폈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직원들과 출입기자들이 김정숙 여사가 만든 수박 화채를 먹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무더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뭐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좋겠습니다.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활짝 열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24시간 개방이 되는데 충분히 앞길을 개방해도 대통령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경호실장의 얘기였습니다. 이상훈 기자, 실제로 뭐 김신조 뭐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꽤 오래 전에. 이제 우리의 경호 능력이라든지 뭐 안보 상황을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청와대 앞길 정도는 개방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뭐 많은 나라들이 극과 원수가 지내고 있는 그 앞길 같은 건 다 개방하지 않습니까? 예. 백악관뿐만 아니라 뭐 유럽 국가들도 다 그런데 뭐 그건 좋고 근데 다만 이제 야간까지 개방하는 문제는 경호상의 문제가 없을까라는 약간 우려가 있는데 일단 예. 경호실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믿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약간 예. 밤 상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건 지켜볼 노릇이긴 한데 뭐 화채 좋고 뭐 24시간 청와대 개방 좋은데 한 가지 좀 여기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은 대통령께서는 요새 왜 기자회견을 안 하실까 모르겠어요. 외신하고 인터뷰는 3곳이나 무료 했었는데 지금 국내 기자들도 참 궁금한 게 많은데 통회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요 지금 이제 뭐 지금 송영무 불가론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이제 인사청문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게 이제 인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 인사청문이 모두 끝나면 좀 한번 하시지 않겠어요? 사실 추경도 있고 인사청문회도 있고 있는데 사실 현안이 많고 궁금한 게 많거든요. 물론 야당은 어떻게 공세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사과하라 사과하지만 기자들이 사과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인사청문회 여러 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본인이 꼭 하고 싶은 사드하고 대북 관계 관련해서만 미국 언론도 무려 3곳과 인터뷰하는데 국내 언론을 특정 언론사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자회견도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사 문제도 좀 얘기는 하긴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혹시나 그쪽과 관련해서 또 이제 발언이 나갔을 경우에 뭐 외교적인 뭐 논란도 있으니까 조금 자제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분위기를 봤을 때는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또 있네요. 왜 안 하시는지 뭐 청와대 쪽에서 고민을 하고 이 송영무 불가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계속 불거지네요. 이 야당이 무리하게 발목 잡기다라고 몰아붙일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면 조국 수석의 책임론이 또 불거지잖아요. 뭐 지금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몇몇 분들의 지금 드러나고 있는 흠결은 사실 과거와는 좀 결을 달리하는 흠결이 나오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특히 송영무 내정자 같은 경우,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 그다음에 또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고액의 자문료를 받아서 낙마를 시킨 경우가 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선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좀 접근 방법 내지는 전략에 어떻게 보면은 좀 미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처음에 초반기에 강경호와 김희수, 김상조 내정자가 됐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 정도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저 정도는 사실 살다 보면은 어떻게 자칫 잘못해서 흔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건데 그때 너무 강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강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공을 했을 때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강공을 취하다 보니까 초지일강 강공만 지금 취한 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계속 반대만 하면 누구 하자는 거야. 뭐 이런 여론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이걸 강온 전략을 조금 더 섞어서 했었으면은 지금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청문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기된 의혹이 한 7가지 뭐 이렇게 되는데 가장 역시 저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파괴력이 있는 것은 자문료, 고액의 자문료. 고액의 자문료. 이 부분이 결국 한 2년간에 걸쳐서 9억 9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건데 과연 그렇게 월 3천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부분이 단순히 이제 지금 송영무 후보자가 설명하는 대로 어떤 배경 지식을 전달하고 어려운 용어를 해설해주고 이런 정도로 월 3천만 원을 로펌에서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부분 그런 것이 좀 분명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LIG 넥스원 그 방산업체에서 근무할 때도 거기에 어떤 정식 직제에 안 올라 있었는데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해군 쪽에서 발주한 많은 것들을 이 회사가 수주를 했단 말입니다. 거의 뭐 상당히 그 수주율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8%에서 나중에 32%까지 4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럼 그런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송 후보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청문회에서 상당히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태대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좀 이른바 방산 비리를 척결할 적임자로서의 어떤 그런 판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스펙을 뺀 이력서 표준을 좀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지방대라든지 좀 스펙이 좋지 않은 분들도 좀 취업의 문이 좀 열릴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6.19 대책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어붙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식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반사이 강북권은 말조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31만 가구는 부채 파산 경고 가능성이 켜졌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천박한 여성관이 논란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과 대변인 성명도 없는 민주당의 작태는 무책임함을 넘어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여성단체 역시 더 이상 비겁한 침묵을 지키지 말고 동일한 잣대와 결기로 탁 행정관 사태를 바라볼 것을 거듭 촉구한다. 네, 이주수 변호사님. 이 탁현민 행정관이 사실 이제 행정관이 임명된 지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보수 언론 쪽에서 계속 이제 이 과거에 이제 책 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10분 이해하고 넘어가도 하더라도 표현 수위가 이제는 이 정도면은 좀 무리 아니냐. 그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자체 사안으로만 놓고 봐도 자진 사퇴 또는 청와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이 두 권의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 탁 행정관이 갖고 있는 여성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표현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 상식적인 선 내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부분은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마지막이냐, 다시 말씀드리냐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이유가 일부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과거에 언제도 그 행정관의 자질 가지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진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윤천추 행정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는 그분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런 분을 갖다가 행정관으로 까지 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었지 지금처럼 그 특정 행정관에 대한 어떤 자질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적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탁현민 행정관을 갖다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참 전에 트래킹을 다녀왔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 아니냐. 이런 지금 관계 때문에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닌데 문제는 만약 예를 들어서 10분 받아들여서 탁현민 행정관이 자진 사퇴를 하든 경질을 시키든 했었을 때 그것이 과연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격의 끝이냐. 어느 누구도 그걸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보면. 탁현민 행정관이 물러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잡아서 누군가가 또 타겟이 있을 것이다. 것이고 또 그분에 대한 거를.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장관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이 정도 위치에 있어서 그분의 자질과 이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폭로가 되고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있는 위치라면은 그것도 또 10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자꾸 주변에 있었다는 사람 이유만으로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력 하나만큼은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탁월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여성관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더 없습니다만은 기획력, 정말 연출력 이런 거 하나만큼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과 문제된 부분을 갖다가 좀 균형 있게 보고선 어떤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 일각에는 분명히 대통령 흔들기의 목적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 자질 문제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제기를 여당 의원, 그것도 대변인이 했는데 이 백혜련 대변인에게 이른바 소위 말하는 문바들의 문자 폭탄이 이 여당 대변인에게까지도 쏟아졌어요. 왜 조용히 있어야지 왜 흔드느냐 이제 이런 식인데 이게
적절한지 이 부분도 사실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 흔들기로 이 그 탁현민 행정관 문제를 들고 간다 그러면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임 행정관이에요. 꽤 높은 직급이고 예. 그리고 이분이 아무리 재주가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왜 청와대에 공무원으로 임명이 돼야 되냐는 거죠. 임명이 돼야 되냐는 거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기획력 가진 다른 도덕적인 인물들 많은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그렇죠. 자기 생각을 말을 안 하고 있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관을 이런 그 탁현민 행정관하고 같은 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임명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것도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 탁현민 행정관이 책을 썼고 그 책에서 이런 내용에 자기 생각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드러났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흔들기다 뭐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 갔을 때 이게 우리 사회 여성관에 대해서 어떤 방향 제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거를 여성 이슈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 심지어는 같이 근무하는 저는 여 직원들도 상당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여직원들도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당대표 후보로 나온 홍준표 전 경남지사 얘기인데요. 추악에 당권 안 매달린다던 홍준표 2달 뒤에 악역이라도 하는 게 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도 완주를 하려는 것은 대선 이후 당권을 노리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데 당권을 노리고 선거를 치를 만큼 바보는 아니다. 당권을 한번 잡아봤고 더 이상 추악에 당권에 매달리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가서는 다시 또 이제 당권에 도전한 모습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요. 보수가 제가 보기에 문명을 단 것 같다. 한국당의 홍모 씨가 말하는 저런 식으로는 보수가 소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석 국장님, 뭐 중앙일보와의 뭐 또 홍 전 지사와의 뭐 고소 노지는 뭐 이런 불편한 관계를 떠나서 홍준표 전 지사의 이 당권 도전은 자신의 말을 바꾸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해볼만 한 거예요? 원래부터 뭐 홍 전 지사는 지난번에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미국으로 갈 때부터 이미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 전 지사는 뭐 똑같아요. 대선 때 썼던 그 전략을 그대로 지금 자유한국당 이 대표 경선 과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다 이제 상대들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고 어차피 뭐 이제 내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TV 토론 이런 것들도 지금 거부하면서 그냥 이른바 친홍 대 반홍 구도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당권을 잡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홍 전 지사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전략, 특히 어떤 막말로 대표되는 이러한 이미지 이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향후 미래를 향해서 본다면 과연 어떤 보수의 거듭남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저런 식으로 가면 보수가 소멸한다. 그 얘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요. 시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진행되는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대표 경선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거리가 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대요. 홍 전 지사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다른 이제 원유철 의원이나 신상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도 당신들과 나는 급이 달라.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딱 갖고 홍 전 지사가 그래서 TV 토론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 할 때도 원 의원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가 밀어줄 텐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신 의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 보면은 이제 홍 전 지사 한편으로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오만하다. 그리고 과연 같은 당에서 경선하는데 저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홍 전 지사는 어차피 이번 대표 경선은 내가 이기는 거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를 정치인으로 평가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러 이제 그 유능한 정치인들 중에 공보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야 대치 국면 그다음에 국회와 청와대의 어떤 지금 싸움 중에서
자칫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경선이 지금 잊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바꾸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지금 대중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저런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을 호불호를 떠나서 계속해서 지금 자기에게 집중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저런 공보적인 능력 내지는 정무적인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저기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 정도급의 어느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뭐 잠깐 흘러나와서 여론조사에서도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들어갔는데 좀 제발 좀 빼달라. 난 서울시장에 나갈 계획이 전혀 없다라면서 일축을 좀 했습니다. 이상훈 기자, 안철수 전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와서 서울시장이 되면 차기 대선에 가는데 유리한 고지가 되는 건 맞잖아요. 뭐 그렇긴 하겠죠. 지금 서울시장 가지고 참 말이 많습니다. 여권 내, 야권 내 누군지 벌써 이름이 제가 드는 것만 한 10명 들었거든요. 이재명 성남시장도 뭐 생각이 있다. 근데 막상도 본인 얘기하면은 뭐 딱히 마음을 정한 건 아니다. 어떤 분은 뭐 전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서울시장이 굉장히 관심사고 그때보다 있었던 모습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만 했어도 제 기억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꽤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매일 협상 안 되고 나면 기자회견 열어서 땅을 치면서 도대체 야당은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이렇게 한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정부에도 안 될 때마다 이거 혹시 야당이 정권 바뀌는 거 불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5년 전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란 자리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피부로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 상황은 추경 문제라는 어떤 정책적 문제에다가 인사 문제까지 사실 곁들여져 갖고 되게 복잡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까지 버무려져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다양한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여야 대립구도가 있거든요. 뭐 울만 하겠죠 본인은. 그러나 지금 야당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묘책을 내긴 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70%, 80%를 넘나들면서 고공행진을 하는데 국회 상황은 여소야대입니다. 대통령을 좀 뒷받침하고 행정부를 좀 뒷받침해주고 싶은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너무나 야속하고 대통령은 갑 중에 갑인 것 같은데 국회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여당은 을 중에 을이 돼버린 상황에서 정말 울먹울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인사청문회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대선 불복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여당 원내대표가 마치 이렇게 좀 울먹울먹하면서 자꾸 국민 감정을 이렇게 유인한 듯이 이제 그러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만하잖아요. 또 야당은 또 야당대로. 그렇죠. 우원식 원내대표로서는 지난번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맡았었는데 그때도 을을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 지금도 마치 을 같다 뭐 이런 이제 하소연을 막 토해내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글쎄요, 울었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험난한 전국을 걷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 청와대나 여당으로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론 야당 책임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할 수 있을까? 결국 야당은 협상과 대화의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번 총선이 지금 3년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먼 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긴 안목에서 결국은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상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상대를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으로 잘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성농담한 추미애 성소수자 반발에 혼쭐이 났다라고 하는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취임 인사를 오자 우리는 모두 이 소수성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시도 그렇고요. 추시도 그렇고 특이성이라면서 성소수자가 장관이 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짜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약자를 가지고 농담하고 정치하려느냐, 성전환 수술 비용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런 이제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이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농담을 가끔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특이성을 가지신 분들 만나면 뭐 우리 성소수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성소수자들 진짜 성소수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만일 저게 우리가 보통 왜 그 장애인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농담이 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사고 자체가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그게 뭐 의도적인 건 아니고 예.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툭 튀어나온 농담인데 예. 그런 정말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고통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분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그 대표가 요즘 약간의 뭐 선거 운동 전에도 예. 그랬고 대선 전에도 그렇고 약간 좀 잦은 저런 실수들이 있는데 사고 자체를 좀 더 진중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뭐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그때도 좀 상당히 좀 시끄러웠는데 또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뭐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얘기가 어제 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내에서도 좀 부적격 아니냐라고 해서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백혜련 대변인에게까지도 사실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탁현민 그 행정관의 발언 내용이 도를 지나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때 어제 의견을 좀 많이 나눴는데요. 청와대 측에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청와대에 지금 저희가 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서울시장 출신의 대통령을 배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예. 다른 지도지사보다 굉장히 탁월한 집중도가 있으니까. 근데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직급을 낮춰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도전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소위 말해서 어떤 정치적의 최고 목적지인 대선에 출마를 했다가 그게 불발이 됐는데 중간 기착지로서 서울시를 거쳐간다. 예. 그럼 누가 봐도 서울시장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거지 기여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걸 서울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용납을 해준다면야 상관없지만 예. 정치적으로서는 상대편한테 충분히 공격받을 만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또 네. 이제 박원순 시장도 다시 3선에 도전하게 된다고 하면 두 사람이 붙으면 예. 그 예전에는 뭐 거의 뭐 5%대 거의 뭐 한 50%대의 어떤 그런 지지율 격차가 있었잖아요. 안 후보가 당연히 앞섰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밀어줬죠. 근데. 예.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만약에 가상 대결을 한다면. 그때 2011년에 이제 양보를 예. 하고 그 이후에 쭉 벌어진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안철수 전 후보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약에 서울시장으로 격돌한다면 이번에는 안철수 전 후보가 아마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식으로. 양보 안 하고 이제 둘이 붙으면. 표대표로. 그거는 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단한 대결이겠죠. 흥미롭긴 하나. 그러니까 그때만큼 박원순 시장이 절대 열세는 아닐 거란 뜻인가요? 그렇죠. 이미 본인이 시장을 했었고 많은 시민들 입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 게 이미 굳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50대 2% 이런 정도의 일방적인 게임은 되지 않겠고 예. 볼만한 게임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게임이 과연 적합한 게임이라는 것도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역대 사례를 보면요. 집권 1년, 2년 안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집권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안철수 전 후보가 저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예. 만약에 정말 가상으로 둘이 붙는다고 해도 아마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조직력이나 기타 등등 그때와는 예. 상황이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안철수 전 후보 요즘 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얘기는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최태원 SK 회장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독대를 한 자리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얼마를 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물어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SK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얼마나 출연했죠? 111억 원입니다라고 안종범 수석이 얘기를 했고요. SK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최태원 회장이 털어놨습니다. 그리고요, SK가 지금 워커힐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상태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걸 좀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 개선을 좀 마련해봐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도 진행 중이죠라고 안 전 수석이 물었고 최태원 회장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줬으면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알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채 전 회장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이 편치는 않다. 저는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몇푼 면목이 없다. 뭐 말은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동생을 좀 석방시켜달라라는 민원을 넣은 거거든요. 자, 이 최태원 회장이 어제 증언만 놓고 보면은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상황이 설명이 돼 있어요. 저 대사를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아니라 어떤 영화에서 비즈니스 관계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어떤 조직폭력배와 그때 하수인이나 무슨 이런 보호를 받는 사람 관계라고 한번 달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냈어? 냈습니다. 그런데 저 어려운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해줄게. 근데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괜찮겠습니까? 해줄게. 뭐가 다르죠? 저거하고 지금? 저거는 이 검찰 쪽에서 뭐 어떻게 봐주고 판사 재판부가 어떻게 봐주는 거지만 뇌물죄 입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결정적일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정황상 이랬을 것이다라는 걸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거든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냈냐라고 물어본 거. 그리고 그 이후에 SK그룹으로서는 굉장히 민원성 얘기를 몇 가지를 던졌는데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받았다는 거. 이거를 뇌물죄로 입증을 과연 못한다면은 어떤 방식의 수사가 될까요, 그럼 이게? 그렇지만 기자를 만난 최태원 회장은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독재 때 89억 내라고 강요받으신 건가요? 연세점이나 조기 석방 얘기 하셨나요? 하면 대가로 돈을 요구받은 건가요? CJ 헬로비전 인수 실패한 거 그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천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한국일보의 사진입니다. 청와대 앞길이 이제 개방이 되기로 했습니다. 26일부터 개방이 되는 24시간 개방이 되는 곳이 그동안에는 이제 저녁에 일몰 이후에는 개방이 안 됐는데 모두 좀 개방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백악관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쳐다보고 있고 왼쪽은 이제 청와대 모습인데 글쎄요, 저 담장과는 꽤 거리가 있죠. 이제 좀 가까워지는 모양이에요. 궁지에 몰린 IS 이라크 피사의 사탑을 폭파했다라고 해서요. 이라크 북부 모술에 있는 이슬람 유적 알누리 모스크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에 의해서 폭파가 됐습니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견뎌냈던 곳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병원으로 돌진, 추락한 승용차의 모습이 매일경제에 실려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일산 백병원 주차장을 나오던 그랜저 차량이 건물로 돌진해서 계단 아래로 추락해 있습니다. 운전자가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운전 과실인지 아니면 급발진인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성주군청 앞 사드 집회 몸싸움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이 성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이 집회를 성주에서 직접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몸싸움도 좀 벌어졌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정치 가뭄이다라고 해서요. 이제 물을 좀 뿌려야 되는데 살수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봤더니 국회라는 살수차였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모든 민간 기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 블라인드를 하면은 송영무, 조대엽 등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모두 통과가 되는 건가요? 경향신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거론한 가운데 원비어 사망 악재가 돌출 변수로 등등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재, 상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언론, 정치권, 주권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우리의 상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이다라고 해서 에그 참치 볶음밥으로 좀 싸져 있죠. 삼각김밥의 모양이 좀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있는 항상 굶주리고 주눅 들어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매일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사이트 레이더피 팀장입니다. 이지수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조선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추경 안 들어주자 울어버린 여당 원내대표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에 대해서 계속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추경을 안 해주는 것은 국정 발목 잡기자 대선 불복이다.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기자회견 중 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고도 사과 한마디 안 해서 생긴 문제를 왜 대선 불복에 연관시키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그 야당 원내대표실에 정말 발품을 팔면서 을도 이런 을이 없습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것을 아예 논의도 못하게 하는 국회가 심사는 못 들어가도 국회가 논의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데? 저는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의당에도 섭섭합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죠. 추경 논의 그거 왜 못하냐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쓰면 예. 울 일입니까? 아니 뭐 당사자는 울 수도 있죠 뭐. 근데 저거 보면서 사실은 저 뉴스가 어제 나왔죠.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울었다. 그리고 결국은 4당 원내대표 모는데 합의가 안 되고 깨졌다. 될 듯 말 듯 다 결국은 안 됐거든요. 여당 원내대표가 얼마나 어려운 자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저거 사실은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됐지만 매번 정권